자, 우리 첫 번째 주제는 경제 보고 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모르면 당연히 사고가 납니다. 자, 그래서 경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 게임에 끼어드셔야 돼. 오징어 게임의 룰을 알고 접근했다. 당연히 이겨가실 수 있겠고 확률도 높겠죠. 똑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 경제 지문들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거 제가 대치에서 보통 설명이 하면 한 30%가 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 가세요. 그래서 그 흐름을 내시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뭐 고1인데 원래 제가 대체 수능서만 하거든. 고1인데 수업을 듣겠다고 해서 흐름을 보니까 그 배경 맥락이었거든. 잘 따라오시고 18학년도 6월 평가원 지문에서 자, 중앙은행이 주체가 돼서 이 자본주의를 끌고 간다 그랬어. 얘들아, 왕정체제는 왕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세계를,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을 운영을 했잖아. 지금 이 지구라는 세계의 지배자는 사실은 중앙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중앙은행은 달러의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앙은행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연준, 미국 중앙은행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연준의 그 역할? 일단은 달러 발행을 해요. 근데 봐봐, 얘네가 돈을 직접 쓰진 않거든. 그래서 사실 되게 기이한 구조인데 이게 100년 됐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황은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인데 사실 경제적으로 훨씬 중요했던 대공황은 1907년에 있었던 대공황입니다. 그 전까지 미국은 전 세계 변방이었죠. 그런데 유럽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 뭔가 초강대국이 되는 조짐이 보여. 그래서 원래 그 시절부터 있었던 근대 금융가문이 있습니다. 이 근대 금융가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그 국가의 화폐 변환 가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상 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얘네가 영란은행을 지배하면서 그 시절의 기축통화였던 파운드화의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때 미국의 금융위기가 와요. 자, 이 금융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월가에 없었어. 자, 그런데 그때 JP 모건이라는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쪽에서 자본을 받아서 온 사람이야. 그래서 JP 모건이 딱 와서 해결을 하는데 그때 금리가 100%까지 치닫습니다. 그럼 100%까지 치닫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딱 동결하고요. 은행장들 싹 다 모아놓은 다음에 우리 딱 이대로 해야 해결이 되니까 내가 돈을 싹 다 니네한테 꺼줄게. 이 금융공황 놔두면 안 되고 나한테 돈 빌려다가 니네가 뭔가 역할을 해봐. 그래서 JP모건이 그 당시에 현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중은행에 얘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시중은행을 통제하기 시작을 해. 자, 그리고 이 금융위기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비롯한 애들이 계속 미국 정부에 야 봐라, 이거 또 생긴다. 우리 중앙은행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은 각국 정부에 소유해야 될 것 같잖아.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얘네는 사금융이거든. 얘네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왜 미국의 국채 발행, 그래서 미국에 왜 자꾸 정자가 나고 왜 이자가 눈덩이고, 근데 그 문제가 안 돼. 왜 문제가 안 되는 거냐면 정부에서 중앙은행에 국채를 발행해서 줘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여기서 달러를 찍어. 그럼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재정 제출을 하는 거야. 되게 기이한 구조인데. 채권이라는 게 뭐야? 빚증서지. 실제로 말도 안 되지만 중앙은행은 종이에 인쇄만 써가지고 달러를 딱 찍잖아. 그러면 그만큼의 국채에다가 이자까지 받아요. 이게 말 안 된다고 해. 그래서 사실 이거를 20년, 30년 주기로 미국 대통령들이 항상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대통령은 다 암살당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역사, 그러니까 링컨도 그랬고요. 막 이렇게 암살당한 대통령들 보면은 이 화폐 발행 권한을 국가에서 지려고 하거나 뭔가 이 통제를 이 국가에서 가져가려고 해서 일단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나도 모르겠으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보이실 거야. 자, 그럼 그 배경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이 있겠지. 이걸 뭐라 그러냐? 정부가 하는 것을 재정 정책이라고 하더라. 자, 그럼 재정 정책은 왜 들어오냐? 사실은 이미 여기서 금융 정책으로 끝났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많은 이득을 봐요. 더군다나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마지막에 뛰어들면서 그 전까지는 양쪽에다가 다 군수물자를 팔아먹다가 마지막엔 신정국 지위까지 누리면서 엄청난 호황을 누리는데 문제는 그때 과잉 투자된 설비들이 생산량을 막 쏟아내버리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공급과잉이야. 공급과잉이니까 어떻게 하겠니? 고용을 줄이는 거야. 고용을 줄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소비가 더 위축이 돼. 그러니까 생산과잉이, 공급과잉이 계속 심화되면서 개박살이 나요.
이 두 번째 대공황의 결과로 생겨난 게 공산주의와 수정자본주의잖아.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냐? 야, 과잉 생산이 문제다. 그래서 생산을 통제하자로 가요. 생산을 통제하자니까 무슨 경제로 가야 되는 거야? 계획 경제로 가는 거야. 반면에 이 수정자본주의는 뭐라고 한 거야? 야, 소비 사이드에서 지금 약하네. 우리가 소비 사이드를 늘려주자. 왜? 얘네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생산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가 소비 사이드 늘려주자. 어떻게 늘려줄 건데? 야, 인프라 깔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보면서 투자를 하지.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 정부가 재정적자를 내면서 투자, 보조금, 뭐 공공시설, 인프라, 건축 이런 데다 투자를 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들어봤었던 뉴딜 정책 같은 걸 써가지고 결국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잖아. 공산주의는 망했죠. 근데 이때만 해도 왜 치고받았던 거냐면 누가 맞는지 모르는 거야.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10년, 20년까지는 둘이 경쟁이 됐어요. 나중엔 다 박살났지, 얘네가. 결국엔 얘만 남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흐름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이 배경, 이 역사적 배경 아래 쓰여진 거야. 우리의 지금의 역사가. 지금의 과학기술이. 그래서 이 배경을 딱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쪽도 곧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목차를 딱 보시면 경제 파트가 두 파트잖아. 그러니까 이쪽 파트를 다루는 게 이쯤에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기출된 건 왼쪽 파트야. 기출된 왼쪽 파트는 이쪽이야. 그래서 오늘 큰 그림을 싹 한번 그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이거는 내년까지 쓰셔가지고 끝내세요. 여러분도 다 꽃다운 나이 아니겠니? 꽃다운 나이에 재수학원 들어가가지고 뭐 연애가 되길 하겠어요? 아, 물론 능력자들은 거기 가서도 연애를 하더라. 그런데 대학 가서 하세요. 능력 되시면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연애하는 좀 얘기할게요. 표정 보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서. 자, 그럼 봐 이제 중앙은행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자, 중앙은행은 그러면 또 누굴 상대하냐? 시중은행을 상대해. 그래서 시중은행을 상대로 해가지고 채권 매매를 통해서 경제 지표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뭐 등등을 배우셨을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현대 금융 역사야. 그러면 자, 우리 전체 역사를 볼 건데 그 이유는 이 지문이 그런 지문이기 때문이죠. 자, 저 따라오세요. 이거는 브레튼 우즈를 한 해 걸쳐서 출제가 된 거고, 자, 이건 출제 예측이야, 얘들아. 브레튼 우즈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을 거야. 그런데 브레튼 우즈는 제가 영상으로 찍고 오픈은 안 할 겁니다. 이쪽 노트만 들으세요. 분명히 안 나올 수가 없어, 너희는. 브레튼 우즈가. 자, 1단락 갈 거야.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야. 자, 상품 가격에 대한 정의랍니다. 자, 뭐야? 가격은 교환비야. 교환비야. 그래서 뭐라 그래? 상대 가격이래.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물물교환 경제체제면 이런 거지. 애플 펜슬이 하나가 있어. 커피가 한 잔이 있어. 몇 대 몇 교환비죠? 라고 결정이 될 거라는 거야. 애플 펜슬 하나가 있어. 아이폰이 있어. 몇 대 몇 교환비가 되더라는 거죠. 애플 펜슬이 하나 있어. 그냥 볼펜이 있어. 몇 대 몇 교환비가 되더라는 거지. 벌써 머리가 뒤지게 복잡해. 즉 무슨 얘기야? 너희가 확률 통계를 배우는지는 모르겠으나 N개 중에 2개를 뽑는 건 N개 중에 2개를 짝짓는다. 영어로 짝짓는다가 뭐야? 콤보야. 그래서 N combination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NC2가지 어떻게 되니? 경우의 수? 어떻게 돼? 맞냐 얘? 아는 거 맞냐 혹시? 왜 이걸 하냐고? 나오니까. 실제로 브레튼 우즈에서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브레튼 우즈는 수학 이과 만점자가 2,702명이었던 그 시절에 국어 만점자가 28명밖에 안 나왔었던 사고 났었던 그 시대야. 보시면 알겠지만 경우의 수가 하나 적다. 경우의 수가 작아진다.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 아시겠어? 이걸 제대로 푸시겠다면 경우의 수고 21학년도에 이미 NC2가지 조합이라고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있잖아. 계속 본다. 이러한 경제 체제에서 상품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경우의 수 뒤지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고정 가치, 척도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두 가지인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화폐 기능을 하려면 첫 번째 뭐야? 가격의 교환 수단이어야 돼. 두 번째는 뭐야? 저장 수단이어야 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화폐니? 화폐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이유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거든. 그리고 음지 세계에서의 교환 수단이거든. 그래서 이미 코인은 들어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쓸 거기 때문에 비축 자산으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또 그렇게 되어 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달러로 온다. 그러면 가장 최근의 화폐는 비트코인이야. 도지코인도 될 수도 있겠다. 이노코인 같은 거 만들어 볼까? 자, 그럼 봐봐. 옛날에 코인은 뭐였던 거야?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조개더미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조개를 코인으로 쓰면 돈 복사를 해가지고 박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졌었던 금이 있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이 금의 지위를 지금 없앤다 만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 이런 되게 웃겼어요. 100년 전쯤에 미국은 개인이 금을 소유하는 게 금지됐었어. 신기하지 않냐? 왠 줄 알아? 금은 국가에서만 소유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불법이었어. 그래서 화폐를 통제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런 식으로. 다시 볼게. 자, 그러면 자, 고정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고정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 왜 그럴까? 금의 경우 희소성이 커졌어. 희소성이 커졌다는 거는 여러분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가 크다지. 희소성이 커졌다, 공급 아래로 살펴, 수요 위로 살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대.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 디귿, 피읍, 리을, 디플레. 자, 알렉산더 페르시아 정복 후에는 금이 기금속이고 기금속 화폐였으니까 금 약탈해서 갖고 가겠죠. 금이 유입돼 버렸으면 뭐가 늘어나는 거야? 공급이 늘지. 공급이 늘었으니까 가치는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현물 가치가 올라. 현물 가치가 올랐다. 물가 상승이고 이거를 이응 피읍 리을이라 그래. 원이 이게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디플레, 인플레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중1 때 배우더라. 자, 16세기의 보디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화폐형 거래량이 물가와 비례적 관계에 있다는 화폐 수량설을 얘기했다는데 잘 들어야 되더라. 뭐라고? 통화량과 물가가 비례한다는 거야. 즉,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는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여러분. 그럼 얘들아,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1억이 있어. 100만 원 있으면 당장 써버리겠지. 근데 1억 어떻게 당장 써요? 통이 크다. 누구는 뭐 여자친구는 한 달 만에 100만 원 썼다고 맨날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100만 원 금방 써버려. 여자친구는 한 달만 사귀어도. 그럼 봐. 과연 걔는 10년 뒤에 얼마를 써야 될까?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잖아.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그게 자본주의야. 그럼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이미 16세기부터 사람들은 알고 있었게 화폐수량설이야. 자, 이후 18세기의 고전화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보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공식을 가져왔어. 그래서 중상주의를 비판했대. 중상주의를 왜 비판했을까? 근거가 필요하잖아. 보니까 그 시절의 중상주의는 뭐야? 상업을 중시했으니까 상업을 중시했다? 즉, 교환수단인, 국제 교환수단인 화폐를, 귀금속을 계속 유입시키려고 했어. 그래서 무역흑자를 늘리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화폐가 많이 들어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화폐가 차락이 일어나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실제로 영국이 박살났다라고 하면서 예시로 뒷받침이 됐죠. 자, 그리고 3단락 내용부터는 교환방정식 공식 처리해서 가는 거니까 3단락, 4단락은 나중에 공식 처리해서 따로 우리가 정리하고요. 자, 5단락으로 가볼게.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고 보니 우리가 통화량을 조절을 하면 경기 지표를 조절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봤더니 봐봐. 금리를 가지고 통화량 조절을 하고 통화량 조절을 가지고 물가 경지를 조절하게 되는 거야. 이게 현대의 이게 현대의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금리를 높이면 채권 보유가 이익이야. 금리를 많이 줄 거니까. 그러면 채권을 더 사들고 있으려고 하고, 그럼 채권을 사들고 있으니까 돈을 주고 채권을 샀네? 그러면 시중엔 통화량이 주네. 반대로 기준금리를 낮췄더니 금리도 싼데 팔아서 돈 쓰자. 현금이 늘어. 그럼 봐봐, 결국에는 금리를 가지고 통화량 조절이 되잖아. 됐죠? 실제로 금리를 높였더니 물가는 내려.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올랐어. 금리를 내려. 그런데 경기가 침체 왔어. 야, 금리를 내려. 그럼 경기는 또 올라가요. 이런 식의 경제를 조절하는 기능을 해낸 거고, 이게 1907년에 확립이 딱 됐어. 문제는 또 뭐가 생겼어?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이 대공황이라는 문제는 왜 생긴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야. 여기는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1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에 군수물자로 공급했던 공장들이 이제 소비재를 찍어내는데 소비가 그만큼 따라오질 못해서 수요 부족 또는 공급 과잉으로 생긴 문제야. 그럼 공급 과잉은 어떻게 했을까? 고용을 줄인다니까. 고용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더 줄지. 수요가 더 줄니까 또 어떻게 돼? 공급이 더 늘지. 그래서 이 악순환의 구조에서 뭐가 일어났어?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해서 케인즈가 해결을 해봤더니 이거라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풀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화폐 보유 동기인데 첫 번째는 뭐야?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기도 있겠으나 투기적 동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C2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C2,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죠. 그럼 이 워딩을 박아놓은 걸 보고 알겠지만 출제될 거고 여기서 한 문제가. 자, 결과적으로 이 투기에 대한 정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되게 힌트를 많이 준 게 우리 사회가 불로소득을 되게 범죄시하고 제약시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같이 이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투기 수요를 했다? 막 문매를 맞고 하는데 그건 그것대로 받아들이시되 얘들아 니네도 이득 얻는 행위는 해야 되는 거야. 합법적 범위 안에서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착하고 교과서적으로만 사셔가지고는 그런 문제에 대응이 안 돼.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정말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이런 지문들을 주고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금리를 낮춰. 그럼 이런 거야 얘들아. 페라리가 한 5억이라고 하자. 자, 봐, 얘들아. 자, 페라리 뭐 10억짜리 있다 치자. 그럼 봐봐. 금리가 10%면 1년 동안 내가 1억을 내고 타야 돼. 맞지? 금리가 10%면. 근데 금리가 0.1% 해봐. 얼마 내고 탈 수 있어? 페라리 10억짜리를. 빨리 계산해봐. 페라리한테 줄게. 100만 원이잖아. 이 새끼 자느라 진짜. 좀 이따 간식 받아주세요. 너무 힘들어. 준다니까? 공부해. 공부하라고 진짜. 야, 봐봐. 얼마야? 1,000만 원이잖아. 1%면 0.1%면 얼만데 100만 원이잖아. 한 달에 얼마 내면 돼? 9만 원 내면 페라리 탄다니까. 야, 그럼 페라리 탈 거 안 탈 거? 한 달에 9만 원이면 페라리 타는데. 그래, 그 얘기야. 그럼 봐, 금리를 낮춰줬더니 여러분 뭐 하겠어? 페라리를 뽑는다고. 이해됐니? 그럼 얘도 페라리 나도 페라리 어떻게 돼? 페라리를 서로 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페라리에 웃돈부터요. 페라리가 10억짜리가 20억 돼도 돼. 왜? 한 달에 18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 그런데 죄다 너도 나도 페라리를 타고 다니고 되겠다니까. 다 돈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케인즈는 어떻게 돼? 반대로 기준금리가 그렇게 낮다는 거 뭘 의미한 거야? 경기가 안 좋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상 그런 거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예측을 하는 거야. 야, 경기 박살나겠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다? 이거 앞으로 경기가 박살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투기를 해야 되겠다로 간다는 거야. 투기 수요가 늘어나면 아무리 중앙은행 통화를 늘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돈만 늘고 투기 수요만 느니까 오히려 버블이 더 생기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 인간들아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럴 때는 누가 개입해? 정부 개입해서 정부가 문제 해결해 줘야 돼. 자, 그래서 따라 보시면 지금 이 지문은 뭐 얘기한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었다시피 정부의 역할과 중앙은행 역할을 나눠가지고, 자, 언제 확립됐어? 이때 확립된 게 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인데, 이게 안 먹히면서 사고 난 게 대공황이니까 야, 정부가 해결을 해야 돼 라고 넘어간 게 케인즈라고. 여기까지 끝나셨니? 자, 지문 설명은 아주 깔끔하게 해드렸으니까 구조도 그리세요. 영상 끝입니다. 자, 일단락 주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밑으로 전개하는 구조들을 그리는데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뻗어 볼게요.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일단락 화폐의 역사라고 볼게. 그럼 화폐의 역사를 봤을 때 맨 처음에 있었던 거는 어떤 화폐의 경제체제였다고? 물물교환이요. 자, 그럼 물물교환 경제체제의 문제점이 먼저 나왔었죠. 물물교환 경제체제의 문제점 뭐였어? 교환 비용이에요. 교환 비용이 크다야. 그럼 교환 비용이 크다라는 것을, 자, 번교과적으로 문해력적으로 바라보면 뭐라고 했냐? 물건의 가지수가 n가지일 때 가격이 nc2가지, 한마디로 뭐가 생겨버린다? 상대 가격이 커진다요. 그럼 상대 가격이 커지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 가격을 고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뭘 만들어냈다? 화폐 경제 체제를 만든 거야. 그래서 물물교환 경제 체제에서 화폐 경제 체제로 오게 되는 이유가 이거였던 거죠. 됐니, 여기까지? 이 흐름이야. 그래서 일단 핵심 정보들만 딱딱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구조도 철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오셔야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배경 지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이겁니다. 화폐의 기능 1번은 뭐였다고요? 교환 수단이야. 화폐의 기능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치 저장 수단이야.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지금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자산 축적의 수단들에 대한 이해가 되죠. 자, 그럼 2단락 넘어갈게. 화폐의 역사에서 그러면 화폐 경제 체제로 이제 넘어왔거든. 자, 그런데 조개 같은 걸 쓰면은 채굴해서 갖다 막 엄청난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희귀했던 귀금속 화폐로 가요. 자, 그럼 이 귀금속 화폐는 문제를 해결했냐? 귀금속 화폐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한 문제가 생겨요. 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원인 분석을 하라 그랬지. 그럼 첫 번째, 인플레이션의 원인 이거야. 자, 어떤 이유로 금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 자, 통화량이 많아졌어요.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물가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죠. 현물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죠. 정리되셨니? 여기 기준으로 잡으세요. 자, 그래서 금 같은 귀금속 화폐들이 많아지면 통화량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상대적으로 현물 가치가 높아지더라.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응, 피읍, 리을로? 네, 인플레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반대로 금이 부족해. 그러면 통화량이 부족해. 통화량이 부족하면 화폐 가치가 높아져. 화폐 가치가 높아지니까 현물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걸 뭐라 그런다? 디플레라고 한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잠깐만. 그러면 우리 이걸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공식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억에 누가 나왔냐? 보딘에 뭐가 나와? 잡고 계십시오. 화폐 수량성, 화폐 수량설, 고전화파. 그래서 보딘에 화폐 수량설이 나왔고, 화폐 수량설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잖아요. 뭐다? 통화량과 물가가 비례관계에 있더라.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면 물가도 늘더라. 통화량 떨어지면 물가도 떨어지더라. 자, 첫 번째 그래서 보딘 얘기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누구 얘기 나왔니? 고전화파가 나왔죠? 그럼 고전화파는 화폐 수량설, 가설을 근거로 비판을 해. 누구를? 중상주의를. 왜 중상주의를 비판했냐? 중상주의의 정책은 뭐야, 말 그대로? 상업을 중시하는 거야. 그럼 상업을 중시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무역흑자를 내겠다는 거야. 자, 무역흑자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국내의 통화량인 금이 늘어. 통화량이 늘어.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무역업자들은 돈을 벌겠지만 물가가 높아져 버려가지고 사회적인 불안이 생긴다 그랬었고, 실제로 그 예시로서 일어날 일들로 확립이 딱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화폐 역사를 쭉 보다가 이제 3단락, 4단락에 와가지고 고전화파에서 이어지는 무슨 어떤 이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경계열은 실질적으로 그냥 수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 수학이야.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 방정식 문제가 아마 A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 문제 만들 거니까 좀 이따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역사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봤을 때 5단락, 6단락인데 제가 여기다가 연표를 하나 그려놨잖아. 자, 5단락에서 무슨 일을 해결하면서 이게 들어왔더라. 그렇죠. 1907년 미국에서 있었던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 중앙은행의 역할로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시행이 되더라요. 그런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한계가 와서 그 1930년대, 1929년에 있었던 이 대공황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더라? 정부의 재정정책이 도입되더라. 자, 그럼 여기까지 연표는 딱 끝났고, 자,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5단락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볼게요. 자,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그렇죠. 금리를 높이면 채권 수요가 늘고, 채권 수요가 느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선생님 구조도 한 이쪽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시중의 통화량이 줄고, 시중의 통화량이 주니까 당연히 경기가 진정되면서 물가도 잡히는 효과가 있겠죠. 자, 반대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채권 수요 줄면서 시중 통화량 늘면서 경기도 좋아지지만 물가도 높아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겠지. 그래서 금리로 통화량을 조절하고 그 통화량으로 경기 지표와 물가를 조절하는 그런 통화 정책의 시작이 됐던 거고, 문제는 대공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지문엔 안 나와 있지만은 1907년에 대공황을 이렇게 해결했던 거야. 하지만 다시 또 문제가 생겼어. 1929년의 대공황은 뭐 때문에? 과잉 공급 때문에 생긴 거고, 그 과잉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누가?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답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분필이 없냐? 자, 그래서 이제 케인즈는 어떻게 해결했니? 첫 번째,
자, 왜 이 대공황이 왔을까를 제가 설명한 건 과잉공고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대공황의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이제 살폈죠.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인데, 화폐 보유 동기가 전통적으로 뭐였다? 가치 저장의 수단이었고, 교환의 수단이라고 본 거야.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로도 있다? 투기 수요도 있다고 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 투기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배경지식적으로 보면 투기가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자유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내가 합법적 범위 내에서 내 이윤 추구라는 게 왜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으시라고. 그러니까 투기는 뭐야? 그렇죠. 예측을 해서, 경기를 예측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야. 자, 어떤 측면도 있겠어? 불로소득으로 보는 측면도 있어. 그런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내가 공직을 갈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해됐어요? 자, 봐봐. 내가 공직에 갈 건데 사익 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에 가는 사람은 사익 추구를 하는 게 아닌 거야. 그 정답이 이거예요, 결국에는. 여기는 뭐야? 사익 추구하는 사람들의 세계인 거고, 반면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니지. 그럴 거면 공직을 안 해야지. 이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공직에 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셨어?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익 추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공무원을 하거나, 얘들아 봐봐. 대통령도 공무원이야. 선출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익 추구를 하는데 왜 대통령을 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시는 거라고. 됐죠? 여기까지? 우리 대통령이 뭐 하시는지 나도 몰라. 그냥 그렇다고. 뭐 개업령 같은 거 하시겠지. 자, 그럼 봐봐. 케인즈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그래서 해결 어떻게 하자는 건데 정부가 개입하자니까? 그래서 정부가 뭐 하자? 확장적 재정 정책 하자. 자,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지금 이 지문에서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게장 같은 걸 먹고 나면 개껍데기를 버리잖아요. 아니야, 얘는 개껍데기까지 다 씹어 드셔야 돼. 자, 그럼 뭐야?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도 하나의 소재로 지문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적으로도. 그래서 필기 잘 정리하시고 구조도까지 그리신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A는 따로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 여기 쭉 한번 잡아주시고. 뭐야? 어떤 거? C2? C2? C2는 투기 수요. 여기 비워놨어. 그러니까 화폐 보유 동기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다. 힘을 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보니까 여학생들이 보통 여러분보다 3년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여학생 중2면 여러분보다 약간 좀 더 애들이 뭐라 그럴까? 성숙해. 머리나 어떤 좀 전반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늦공부를 하게 돼. 어쩌겠어. 남자가 다 그런데. 열심히 힘내세요. 오히려 할아버지 돼서 고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부지런히 늘 살아가시고. 전 아마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왜냐면 그냥, 아니야, 이쯤 그냥 얘기할게.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막 어울려 놀다가 나이 물어볼 거 아니야. 내 나이 몇 살 같아 보여 물어보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28 안 넘어가. 예? 이 반응이야. 그래서 내 나이를 계산기로 42 딱 찍어주면 애들이 에?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 42이에요? 42예요. 왜요? 그럼 안 돼요? 자꾸 공격하지 마세요, 나이를. 아니 30살. 40대잖아. 42이 40대야. 30대인 줄 알았다고요? 알았어. 아들들아, 알았다. 자, 보다 문제 1번. 자, 아들들 문제 보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경제체제에서 금의 수량 일정하게 유지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겼죠. P, 프로블럼이고요. 문제 원인입니다. PC가 뭐지? 폴리티컬 뭐 그런 거 아니야? 2번. 화폐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모든 상품 가격은 절대 가격으로 가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다잖아. 이게 문제 원인이었고. 또 PC네요. 자,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측하고 미리 팔아서 현금 보유를 하겠다. 손실 회피죠. 그런데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것도 이득이라면 이득 아니야? 그렇지. 결국 뭐니? 투기의 정의죠. 그러니까 투기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알겠니? 필요하고 있지. 아, 그리고 왜 일본을 갔냐면 내 얘기를 했냐 혹시? 아니요. 아, 안 했구나. 내가 우리 사촌들 중에 막내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거의 100세까지 살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랑 삼촌이
내가 왜 정확히 모르냐면 일단 10명이 넘어. 못세 그러니까. 그럼 사촌이 몇 명이 넘겠어? 사촌 40명이 넘어요. 아 진짜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족 모임하잖아. 그러면 대형 버스 2대 와야 돼. 아 진짜야. 대형 버스 2대 와야 돼. 버스로 움직여야 돼. 근데 내가 막내야. 나만 결혼을 안 했어요. 아이쿠야가 아니라 괜찮아. 내가 막내니까. 근데 이제 난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된 게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 때 오사카에 공장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알아볼게. 그 친일파였는지 내가 알아볼게.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하도 고생하고 있으니까 가족 사업 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촌 형은 지금 미국 그 삼성 반도체 공장에 공장 그 짓는 하청으로 들어가 있어. 덕트 공사하는 사람인데. 근데 미국 너무 멀잖아. 사실 나도 미국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가족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사카에 있는 공장 가서 이제 봤어요. 봤더니 왜 가라고 하는지 알겠어. 일본하고 맞더라고요. 일본인인가? 친일파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일을 하고 밤에 할 게 없잖아. 외롭잖아. 혼자 호텔방에서 뭐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자 2번 문제 봅시다. 기억 리을에 대한. 자 하나씩 보니까 봐봐 얘들아. 지금 기억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딘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 피셔의 교환 방정식 그 다음에 마셜의 교환 방정식 리을 케인즈인데 여러분 쭉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딘부터 시작된 파의 공식을 누가 확립을 했냐 보이시죠? 피셔의 교환 방정식에서 마셜의 현금 잔고 방정식으로 이어지는 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 얘들아. 무역 흑자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금이 들어. 금이라는 건 통화량이야.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경기도 좋아지지만 뭐가 높아져 버려? 화폐 가치 떨어지면서 물가가 높아지니 인플레이션 있다. 달리가 틀렸겠고 정답 1번 끝났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흐름만 잡아도 이해가 되셔서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용일치로 풀었다고 적당히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설명했던 흐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잡히는 거고 절해놔야 배경지기 돼서 외부 지문 뭐가 나오든 연계 지문 뭐가 나오든 보이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래. 부산외고는 맥락 없이 외부 지문이 나오고요. 여러분 학교는 되게 맥락 있게 나와.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들으면 출제 예측이 많이 되셨을 텐데 얘들아 내신 대비는 반복이라 그랬어. 그래서 부지런히 지문 필기 하시고 부지런히 손필기로 구조도 그리시고 교재도 한 번 더 필기해 주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A 바탕으로 가 바탕으로 공식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좀 이따 그 공식 이건 좀 이따 수학으로 풀 거야. 자 4번 문제 볼게. 자 금리는 이미 0%야.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 문제의 원인은 뭐였어요? 투기 수요죠. 투기 수요로 화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지.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야? 이 문제 해결은 케인즈 학파는 뭐라 그랬어?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필기하면서 따라오십시오. 1번 선지. 그래서 케인즈 얘기 그대로 박히는 거 보이시죠?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한 건 뭐야? 통화량 증가시켜서 경기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는데 결국 약발이 안 먹힌 거죠. 뭐 때문에? 투기수요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을 아무데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그 투기 수요는 바꿔 얘기한 말 그대로 뭐라고? 투기 수요 때문이었다고 보이셨을 거고 계속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현금 부족 현상을 겪는 이유? 아니야 현금 많다니까 뭐 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다고. 뭐 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다고. 뭐 때문에? 투기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한때 현대차가 지금은 잘 나가는데 한때 한전부지 매각했을 때 그 매입했을 때 욕을 진짜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때 한전부지가 막 공시지가가 1조인가 2조였는데 현대차가 거의 8조에 매입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미쳤다고 소리를 다 들었는데 이미 그 강남의 땅값은요 8조 넘어가요. 그래서 그 흑역사 시절에 그러니까 현대차에 되게 어려웠던 시절에 유일하게 재무제표상 플러스 찍힌 게 그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지.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버블이 거의 꺼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통 모기업이 힘들어지면 야구팀 힘을 내더라고. 내년에 롯데 자이언츠가 또 코리아 시리즈 우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5번 선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뭔 소리지? 그에 따라 소비를 위축시켰다고? 전체 그 흐름이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잠깐 봐봐. 4번, 5번이 지금 이상한데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 얘들아. 금리를 뭐 했어 중앙은행이? 낮췄어. 소비가 살아나지 않았어. 금리를 낮췄어. 그런데 물가까지 가지도 않았죠 지금. 4, 5번인데 그래 이렇게 좁히고 가라고. 그래서 봤더니 기업들이 현금 부족 현상이 있긴 있니? 있네. 그거구나. 뭐가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 않으니 결과로서 현금 부족이 있구나.
그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거시 쪽으로 잡은 다음에 좁히고 가라고요. 즉 정리하면 이거지. 기업들이 현금 부족 현상의 이유는 뭐야? 그렇죠. 맞네 여기가 그러면. 가계의 어떤 이유 때문에 소비는 줄이고 투기 목적의 보유가 늘어나 버리니 현금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면 정답은 5번 되시겠구나. 됐니? 이렇게 정리해 주시라고.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필기가 끝난 학생은 A를 보고 공식을 정리하셔. A를 읽으면서 공식 정리를 하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 3단락, 4단락의 공식들을 정리해 봤어요. 통화량 M, money겠죠. 그 다음에 V는 velocity, 속도일 것 같고, 통화량 곱하기 속도, 속도는 사용 횟수를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통화량 곱하기 속도를 해봤더니 걔랑 뭐랑 같더라? 명목 GDP랑 같더라. 명목 GDP는 당연히 물가 곱하기 거래량과 같더라. 여기서 거래량은 Y, 실질 국민 소득으로 바꿀 수 있더라라고 해서 수학 공식을 갑자기 던져줬고, 상경계열, 경영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는 사실은 수학과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영학과는 물음표야. 경제학과는 수학과야. 그럼 봐. 이제 수학 공식을 정리해야 되고, 이게 3단락 공식이었고 4단락 공식은 뭐였어? M은 KPY래요. 그럼 결국에는 정리해봤더니 V는 K의 역수가 되더래. 그래서 K가 크다는 거는 통화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기본 공식을 3, 4단락에 세팅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문항 설계를 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기 쉽게 표를 처리해놨는데 이거 여러분 스스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거야 얘들아. MV는 명목 GDP였지. 그러면 박스 안에 들어갈 건 4겠죠. 1번 선지죠. 저 따라와. 그래서 MV는 4, V는 4. 평균 4회 정확하죠. 됐니? 자, 그 다음 봐라. B국의 유통속도 V도 구해주셔야 되지.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B국의 속도 MV 얼마에서 2였죠 여기도. 됐니 여기도? 여기는 40 나와야 되고 80 나와야 되니까 4, 9, 2라는 게 보이셨을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그러면 1번 선지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2번 선지 이렇게 처리된 게 보이셨을 겁니다. 얘가 2배 더 빠르다. 오른쪽으로 와서 1, 2번 선지 다 괜찮습니다. 자, 3번 선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통화 보유 비율. 통화 보유 비율 아까 뭐였니? K였죠. K는 뭐의 역수야? V의 역수죠. 그럼 3번 선지는 통화 보유 비율 V의 역수 구해주셔야 되는 거고, 저 따라옵시다. 옆에다가 표 하나 더 쳐주시면 되겠죠. K 통화 보유 비율이야. 비율은 뭐였다고? V분의 1 역수였어.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1 돼요.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 돼요.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몇 배 큽니까? 2배 크죠. 3번 선지 정답 나오시겠네. 됐니? 자, 그래서 보시니까 3번 B의 보유 비율은 A보다 크죠? 자, 저 따라오십시오. 정리하니까 몇 배 크다? 2배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자, 4번과 이제 5번 선지인데, 4번 A국의 명목 GDP 얼마였어 아까? 80조, 아니 40조, 80조. B국은 40조. 그럼 봐. 여기는 80조, 40조니까 당연히 2배죠. 실질 국민소득은 몇 배야? 구해봐 얘들아. 자, 그럼 봐. 저 따라오세요. 자, 봐. 명목 GDP는 MV로 바꿔 쓸 수 있고, 다시 MV는 여기 뭐라고 나왔어? PT 또는 PY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PYA라고 쓸게. PYA라고 쓸게. PYB라고 쓸게. 근데 P는 어차피 동일하다며. 그러면은 동일하니까 약분하시고 남는 거는 A, B인데 당연히 80으로 얘가 2배 큰 거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당연히 뭐가 크다? A가 실질 국민소득도 2배다가 되시겠네. 정답은 그럼 몇 번이에요? 4번. 자, 마지막 5번입니다. A국, B국 모두 통화량을 늘렸다. 당연한 얘기지만 통화량을 늘면 당연히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원리였다고.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자, 필기 정리하시고 영상 여기까지인데 잠깐만 하나만 더 첨언하고 갈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지금 처져 있는 이유도 알아. 이제 오전에 열심히 수업 듣고 왔을 거고, 그리고 뭐 밥도 못 먹었고, 힘내시고, 이거를 3년 뒤까지 하고 계시면 안 되고 2년만 딱 하시고 3년 뒤부터는 저랑 일본 갑시다. 여기까지 영상 끊습니다.